공소 제기 후 수사. 그러면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공소 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 공소 제기, 원래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공소 제기 전에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소 제기 후에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 발견이나 공범에 대해서 보강 증거가 필요하거나, 그것은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공소 제기 후에 수사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피고인의 구속 같은 것, 특히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구속은 무엇의 권한이냐면 수서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 검증은 어쩌냐? 공소 제기 후에도 원칙적으로 압수수색도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를 볼까요? 공소 제기 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의무제출무로 압수는 공소 제기 후에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판례를 보면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 215조의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서법원 이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한 경우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러면 공소 제기 후에 의무수사는 어쩔 것이냐?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의무수사는 허용됩니다. 원칙적 허용이다. 그러면 참고인 조사라든가 감정 통역 번역의 유촉이라든가 공무소에 대한 조회 같은 의무수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피고인 신문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도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있는가? 판례는 공소 제기 후에도 일회 공판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피의자 신문은 의무수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판례입니다. 소극설은 뭐냐? 안 된다라는 것이 소극설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거가 이 피고인 신문은 아니지만 바로 밑에 참고인 조사에 대한 판례인데 한번 봅시다.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증언을 마치고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의 내용을 추궁하여 그를 일반적으로 번복시킨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당사자주의, 공판주의, 직접주의를 위배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참고인 조사와 관계된 판례니까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에서 오라 그런 게 참고인이겠죠. 법정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케 하는 것,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와 이 판례가 참고인 조사에 관련 판례니까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4번 감정유촉, 승낙수색, 승낙검증은 공소 제기 후에도 허용됩니다. 이제 공소의 제기. 그러면 공소가 뭐냐? 공소권 이론. 공소의 의미. 공소라는 것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을 심판을 구하기 위해서 검사의 법률의격 소송이다. 그래서 검사가 법원에 이 사건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소란 얘기예요. 검사의 공소 제기하여 범죄 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만약에 공소 제기가 없을 때는 법원은 그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불고-불리 원칙이죠. 그렇다면 이 공소가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럼 공소권이 뭐냐? 공소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공소를 제기해서 유지하고 유죄무죄의 실체재판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공소권과 실체법상 형벌권은 구별되는 개념이죠. 형벌권이 부존재해서 형벌권이 없어 무죄 판결을 하는데도 공소권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공소권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설이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는 두십시오. 자, 학설에서 추상적 공소권설. 추상적이다 그 말은 일반적이다, 넓게 보는 겁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해서는 일반적 권한. 그래서 공소권으로도 공소권을 너무 넓고 공허하다. 공소권이 이런 학설은 너무 공허하고 넓고 공허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공소권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구체적 권한을 공소권으로 이해하고, 형식적 공소권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형식적 공소권이 구비되지 않는 것은 공소기각 재판을 하고, 실질적 공소권이 구비되지 않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소권 남용은 이를 억제하긴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 데는 구체적 공소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번과 같이 실체적 판결 청구권설은 공소권이란 검사가 유죄무죄의 실체 재판을 구하는 권능이라는 견해로 이런 견해를 따지면 쉽게 해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차이를 간과한 이론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소권 이론이 무용론, 공소권이라는 것은 검사의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소송 조건의 이론으로 해결하면 촉구하고, 자, 이 공소권의 개념은 발전적 요소가 없으므로 동적 발전적 성격에 맞지도 않다.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다 라고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공소권의 남용, 공소권의 남용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어떤 검사의 공소권에 대해서 그 공소권이 권한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의 행사가, 공소권 행사가 없다면 공소권 남용이란 말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돌아봅시다.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일단 행사했어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이지만 따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 공소권의 형사가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말하므로 공소권의 불행사의 경우, 이건 공소권 남용이 아니죠. 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한 경우나 일제의 일부를 기소한 경우는 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봅시다. 유형. 혐의 없는 사건에 공소를 제기한 거 너무 밉다 그래요. 객관적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소추 재량을 이탈한 공소제고, 사건의 성질이나 내용을 부증해 기소유예에 얼마나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 또 차별적 공소 제기는 자, 공동 피의자 중 일부의 한 사람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 이걸 보다 차별적 공소 제기라고 그러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례를 바치고 이게 공소권 남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재 이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공소권 남용으로 보여지며, 자, 공소 제기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하면 단순히 직무상 과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을 보면은 피고인이 절취 촬영으로 무면에 하다가 적발되어 절도의 범행으로 기소중지자로 검거되어서 무면의 운전의 범행만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다시 그 절도 범행으로 기소중지자로 긴급 체포되어 절도 범행과 이미 처벌받은 무면의 운전 범행까지 포함하여 기소한 경우, 그 후 기소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률을 오해 또는 심의부지 위법하다라는 것. 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말은 절도 범위로 기소중지자로 긴급 체포의 절도와 무면의 운전까지,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절취해가지고 무면의 운전까지 포함해서 옛날에 처벌된 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 기소한 것,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 피의자 중 일부만 기소한 경우 다른 피해자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어도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것. 이거 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과 같은 거 한번 보실랍니까? 검사가 사기죄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재판을 청구하여 그 사건에서 1심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을 일부로 범한 그 일부인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해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일사부재료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소권 남용으로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다고 할 수 없답니다.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할지라도 판례니까 판례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자, 공소 제기된 범죄 일부에 대해서 검사가 1차 무혐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일을 하고 있다가 약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서 검사가 새로 수사해서 수사를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기한 것이라도 검사가 수사 결과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적법하며 이를 가르켜 공소권을 남용으로써 공소 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자, 무혐의 결정이 1차 검사의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판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수사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공소권 남용이 아닙니다. 자, 6번. 관련 사건과 관련해요.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긴 하나 이를 관가하였다. 이를 관가해서 따로 기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재 이탈해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의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판례를 좀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 판례 같은 것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5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측과 낙선자 측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행위에 상하는 책임을 묻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례도 알아두시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공장은 재량에 의하여 자기법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 행사죄로 공소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경우가 별게 없기 때문에 남용이 안 되는 것 중심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공소 제기 기본 원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1. 공소 제기 원칙은 국가 소추주의고 국가가 소추하고 기소 독점주의다. 그러면 국가소추주의는 국가소추주의냐 국가가 아니면 사인이죠. 사인 소추주의하고 대립되지만 우리는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검사에게 기소를 맡겼다. 그래서 자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하기 때문에 국가소추주의 검사에게만 맡기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추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이걸 받아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럽니다. 기소 독점주의의 장점, 단점, 장점, 단점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꼭 뭐 장점대로, 단점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기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 검사한테 독점을 주기 때문에 이놈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놔두면 남용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하자.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항고는 아까 우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배웠죠. 고소고발 사건에서 불복하여 고소고발인은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항고 재항고하는 것. 그런 것은 검찰항고는 검사 동일청에서 검사가 스스로 시정해봐라. 잘못했으면 바꿔봐라 라는 것에 그렇지만 이론상의 문제점은 좀 있다. 헌법소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됐다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고죄의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권자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하게 했기 때문에 기소 독점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그 통지와 이유를 고지해주라. 이것은 고소고발인에게 불기소 취지를 통지하고 청구가 있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가, 요구하는가.
그 다음에 재정신청, 항고 기초로 이렇게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재정신청이나 항고 기초를 제공하겠다는 심리적 규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기소 독점주의 예외, 자,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정 경찰권은 검사의 소추이지 않고 이것은 질서벌이죠.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이라는 것.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렇다면 기소 편의주의를 봅시다. 기소 편의주의. 자, 뭘 보다 기소 편의주의라 그러느냐.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면 충분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라. 이것은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는 주의를 기소 법정주의라고. 그럼에도 검사의 재량으로서 자,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는 주의, 이걸 보다 기소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현행법에는 뭐라 그랬냐. 검사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법정주의와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법정주의, 법정주의와 편의주의는 이게 장단점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장점만 일단 볼까요? 어떤 장점이 있냐? 법정주의는 검사의 자의적 정치적 당파적 영향을 배제되고 쉽게 사법의 획일적 운영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편의주의는 탄력적 운영에서 구체적 정의를 실현한다. 자, 개선의 여지가 높은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함으로써 일반 예방, 특별 예방적 목적을 달성한다. 불필요한 공소를 억제함으로써 소송 경제상 도움이 된다. 이 장점 정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이놈에 대한 것이 서로 교차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기소 편의주의의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내용. 자, 기소유예. 검사는 51조 1항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걸 불기소, 이 경우 불기소 처분은 기소유예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소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소 변경주의,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일단 공소를 제기한 것도 취소할 수 있다. 기소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기소 편의주의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소 편의주의는 법적 규제, 불기소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검찰항고, 불기소 처분의 취지와 이유, 고지, 헌법소송 등에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규제는 있느냐 없느냐?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이건 학설에 의해서 공소권 남용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예외적으로 우리가 받을 것은 재정신청 제도라는 것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에 의해서 고등법원이 결정을 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되죠. 이것은 기소 법정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 예외라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소의 취소. 자,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 그 말은 일단 공소를 제기한 것이죠. 제기를 한 것을 철회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입니다.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을 기소 변경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공소 사실의 철회와 공소의 취소는 일단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판례 볼까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실체적 경황경인 수개의 공소 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공소 취소 경우, 자,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포괄 일제로 기소된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 후 공소장 변경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소 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까지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2번을 볼까요?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는 공소 사실의 철회는 공소 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공소 사실에 안에서 가능하므로 공소장이 기재된 수개의 공소 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동일성이 없다면 자, 공소 사실의 철회는 가능하지만
공소 후 취소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소치 후 대상에서 처리하려면 공소장 변경 방식이 될 것이 아니라 공소 후 일부 취소 후 절차에 의해야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러면 됩니다. 공소 후 취소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인데 공소사실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철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돈을 계속 강취를 했다. 시계도 강취하고 돈도 강취하고 수표도 강취했다. 근데 수표는 안 했다. 그러면 그 수표 부분만 뺀 것은 공소사실의 철회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완전히 제외되는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부분에 소송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명백한다면 공소 취소 후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공소 취소로 보아 공소의 기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공소 취소 후 절차를 보면은 공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공소 사실의 철회는 서면이고 공소 후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되지만 공소 사실의 철회는 항소심에도 가능합니다.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지만 공소 사실의 철회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그 소송은 종결돼 버립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때는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나 공소 사실의 철회는 소송이 계속 유지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공소 취소 주체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둬야 될 것은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의 재정 결정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때의 검사는 공소 유지 권한만 있지 공소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 그러면 어쩔 때 공소 취소 사유, 어쩔 때 그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사정이 변경됐어. 피해자와 합의, 그 다음에 공소장 일반주의를 위반하거나 소송 계속 중에 사면이나 행위 폐지돼 버리거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할 때 이때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법률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소 취소 방식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되고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어요. 시기는 잘 받으십시오. 1회 공판이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이 검사와 공소 취소의 그 효력을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심의 경우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경우에는 상소심 후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경우 또는 재심 절차 진행 중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 발부 후에 공소 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나 만약에 약식명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된 경우에는 그 1심 공판 절차에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소를 취소하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취소한 경우 검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건 배웠었죠. 앞에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소 취소 효과를 한번 볼까요? 공소를 취소했어. 그러면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합니다.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된다. 공소 취소에 의한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공소 취소는 불기소 처분이 아니므로 이놈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는 있지만 검찰 항고나 재정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소 취소 효력은 공소 제기 후 효력과 같이 단일 사건 전부에 미치므로 일부에 대한 공소 취소는 일부에 대해서 공소 취소가 있을 때 그 전부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에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기소를 할 수 있느냐? 공소 취소에 의해서 공소 기각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범죄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뭐가 있다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그때야만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공소 취소는 공소 기각 뭐라 그랬어요? 결정 사유가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공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쩌냐. 유죄 입증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자, 그 판례 한번 볼까요? 공소 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재기소한 경우 그것은 자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 사실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일적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여 공소 기각 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 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돼야 된다. 만약에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소하면 그때는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해야 됩니다. 3절에 이제 공소 제기의 방식. 공소를 제기하려면 일단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겠죠. 공소장을 제출해라. 그 말은 이제 서면주의죠. 자,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공소 제기는 반드시 공소장이어야 하는데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구두나 전부에 의한 공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소장에 첨부될 서류 1. 공소장 부본. 자, 형사소권 피고인의 방어를 준비에 용이하기 위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법원은 이때 1회 공판 기일 5일 전까지 자 1회 공판 기일 맨 처음에 재판하기 5일 전까지 이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아니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된다는 것. 선임신고서 공소장에는 공소 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 선임서 또는 보조인 신고서를 특별 대리인 선임이 있을 때 특별 대리인 선임서 등을 첨부해라. 선임했던 것을 등본을 첨부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에 대해서 볼까요?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체포되었거나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등 구속에 관한 서류는 첨부해야 됩니다. 그 밑에 판례는 1. 공소 제기는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법원에 도달할 때. 그래서 공소장의 제출일자와 법원 직원이 접수인이 찍은 날짜가 다르다면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 제기일로 보아야 하나 통사의 경우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어진 날짜를 공소 제기일로 추정되는 겁니다. 자, 공소장이 이번 통상적인 방법과 달리 기명, 서명 날인이 아닌 기명 날인만 되어 있는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기소자 1회 공판 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유지를 진술하고 기명 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 제기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 공소 제기는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3번. 공소 제기에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 제기는. 따라서 이와 같이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는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의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절차 위반가 공소 제기에 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 할지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번 판례는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소장에는 뭘 기재해야 되는가? 공소장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의무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봅시다. 공소장이 필요적. 일단 피고인이 누군가, 그래서 성명,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죄명,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 다음에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된다. 사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이 공소사실이 가장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피고인 그랬습니다.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특정의 정도. 피고인의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명 위에 주민등록증 번호,
직업, 주소, 번적, 그 다음에 피고인이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특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특정이 돼야 되느냐 그 말이죠.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합니다. 성명 위에 다른 것, 인상, 체격, 특정을 반드시 본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이 명백할 때 취지를 기재하고 인상이나 체격의 묘사, 사진을 전부 등에도 특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특정할 때는 피고인의 구속 여부도 기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특정이 안 됐을 때 불특정 효과,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는 공소 제기는 무효죠. 누구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법원은 판결로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해라 법이 있는데 법을 정확히 위배해버리면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된다. 여러분이 눈여겨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기 제명과 적용 법조입니다. 제명은 공소장의 제명은 구체적으로 공소자의 복수인 경우 명시된 제명을 모두 표시해야 된다. 그러나 제명이 조금 틀린 경우에도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공소 제기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제명은. 그 다음에 적용 법조, 제명이 있으면 보통 쉽게 해서 형법 250조 1항 그러면 살인죄죠. 그 다음에 2항 그러면 존속살인죄. 그랬을 때 공소장인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된다. 적용 법조는 공소 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초가 되므로 형법 각 칙뿐만 아니라 총칙상 관계점에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돼. 그러나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제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적용 법조가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일부 누락됐어도 공소 제기 효력에 영향은 없답니다. 판례를 보면은 공소장에 동종상의 필요적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 사실을 공소 범죄 사실 이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254조 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답니다. 그 밑에 공소장에 제명 공소사실 관계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되지만 적용 법제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보조적 기능을 가진 데 불과하기 때문에 적용 법제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로 할지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 제기 효력엔 영향이 없다. 3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해산명령 위반은 공소사실한 적용 법조로 처벌 규정과 같은 법에 예서만 해서 해상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관하여 그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 이건 알아두십시오. 네, 공소사실에도 이거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공소사실.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게 공소사실. 공소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법률적 사실적 사실을 특정하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것을 공소사실이라고 그러고 범죄사실이고 그것은 법원의 심판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소사실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특정을 해라. 공소사실을 왜 이렇게 특정하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 언제 했냐, 장소와 방법을 명시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시일, 장소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해라. 그렇게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은 일시적에 불과하므로 그 외에도 공소사실을 특정이 필요한 경우 명시해야 된다. 제3범의 경우에는 피해품의 종류, 수량, 시가, 결과범위는 결과, 목적범위는 목적, 신분범위는 신분관계 이런 것을 다 표시해서 특정해라는 얘기입니다. 특정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즉 공소사실의 통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한다. 그 말은 그 공소장을 보고 일시는 옛날에 한번 공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이정 취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시효에 추측되지 않는 정도를 해야 되고, 장소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재판할까? 토지관할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하고, 또는 방법은 범죄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면 족합니다. 그러면 범죄별로 특정의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사방조의 경우에는
범행 후 종속성 원칙에 따라서 공범 후 범죄 사실뿐 아니라 정범 후 공소 사실도 공소장에다 기재해 놔야 됩니다. 경합범, 범죄 수가 여러기 때문에 개개의 범죄 사실을 모두 특정하도록 기재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 포괄일죄에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해야 됩니다. 피해액이나 합계나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그 범죄 사실은 특정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일죄 부분은 눈여겨 한번 봐두십시오. 만약에 공소 사실의 불특정의 효과,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공소사실 기재가 일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바로 공소 기각 판결할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게 공소장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부여하고 검사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공소 사실이란 범죄의 특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 공소 사실이 기재해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하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방조범 후 공소 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뭐까지 기재해야 돼요? 정범 후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포괄일죄는 어쩐다 그랬어요?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의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방법, 범행의 횟수와 함께 또는 피해의 합계나 피해자 상대방을 명시하여 그 범죄를 특정하면 된다라는 것, 이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공소사실의 기재에 대해서 계속 판례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가 뭐다?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좋고 일시 장소 등 구체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객관적 표시가 부득이해서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공소 제기 당시에 4번에 5세 9개월이 불과한 아동이 정확한 일자를 표현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다른 진술을 기초해 볼 때 이렇게 쭉 나오면 어쩝니까? 이럴 때는 공소장의 범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의 범죄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시를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이제 기재했다 그 말입니다. 1996년부터 1996년 자, 초경부터 7월 15일까지 그 날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그 공소 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 이놈하고 취지가 같죠. 거기가. 봅시다. 그런데 이제 5번은 범죄 일시를 자, 1998년 9월 초순 어느 날 장소를 서울 시내 불상지 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여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 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라고 본다. 이건 조금 문제는 있죠. 그래도 판례니까 그대로 알아두셔야 되죠. 뭐 어쩝니까? 자, 6번 오락께서 자동으로 당첨 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유조진가를 행사한 죄에 있어서 각각의 상품권의 사용 시 몇 개가 함께 사용된지 행사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렇게 특정이 불가능하면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상품권의 사용 일시와 범위, 장소, 경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용도 정도를 특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특정이 정확한 것이 아닌 불특정하는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방법에 대해서 이 판례입니다. 박사학위를 위조했다. 이건 간단하죠. 그래서 박사학위는 위조 행사의 내용과 행사 일시, 장소, 행사 방법이 특정되게 기재되어 있고 기록상 유죄된 A대학교 박사학위와 동일하다고 하는 박사학위 사본이 현출되었을 때 이래서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칸 양념통닭. 자, 멕시칸 양념통닭과 자, 유사한 것으로 하는 상품을 반포해서
멕시칸 상품과 혼동을 일으켰다는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멕시칸의 상품포시가 모두 현존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 공소 사실은 충분히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반시는 모의의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을 상세히 발시할 필요는 없고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는 것을 밝혀주는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된다는 거. 그런데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특정됐다라고 보는 것보다 공소 사실의 특정을 부정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숙지를 해 두시는 게 훨씬 낫죠. 봅시다. 이건 좀 천천히 해볼까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서 자 피해자의 업무 자체를 보호 객체로 삼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등을 대상으로 했으니 이 조항에 정한 범죄가 저질된 경우 최소한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장치 등을 이용한 업무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아가 그 업무가 그 조항에는 보호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할 정도로 특정되어야만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등의 장애 업무 방해죄는 업무의 주체가 누구고 보호 객체의 업무에 해당되는가를 반드시 특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 2000년 11월 2일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 약품을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에 투약했다. 이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상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건 안 되고 수에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폭행죄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피해자별로 한 개의 죄가 성립하는 죄에서는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이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성명불상의 범종 추측 승려 100명이 전신으로 손으로 떠밀고 발로 차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숫자조차도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는 것. 5번을 볼까요? 자, 피고인은 불상경의 장소에서 불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을 투약했다. 이것은 구체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거의 불상이 한 3번 정도 나오면 이것은 자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보더라고요. 자, 업무상 행령행위라도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태양이 단일 동일하며 단일 범위가 발현해서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포괄 일제 황제의 범죄를 하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해 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 일제가 성립하기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위반 범으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에게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냥 업무상 행령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범죄로 특정 경제별의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피해자별이나 피해자 및 피해자별로 피해액이나 공소사실의 특정 자체가 필요하다. 조세범처벌법에서요, 무거래 세금계산서는 각 세금거래소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서보다 그 공급가격에 공소장이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의 총액수와 합계액만 기재됐다 하면 이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이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자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괄 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한 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되고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일평균 매상액 상당의 판매하여 그 상당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명불상, 그 다음에 상당 판매, 상당액, 전부 불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상이 3번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의 경우도 갑은 집에 침입하여 1억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구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은 4회에 걸쳐 탐을 했다. 4회는 언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음화의 경우, 자, 음란물 같은 음화의 경우에 기재된 도서 판매에 대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단 도서가 특정돼야 되고 도서뿐만 아니라 그 도화가 음란성이 있는 도화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는 것. 자, 직무유기 교사죄는 피교사인 공무원별로 한계의 죄가 성립하므로 피교사인 공무원별로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했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산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산명령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규정과 이와 같은 사실, 해산명령에 대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공소사실은 어떻게 하면 특정이 됐는가, 어떻게 하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시고 그것을 수험 준비를 거기에 대비해서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봤는데, 그러면 의무적 기재사항은 예비적, 택일적 기재입니다. 그러면 예비적과 택일적 기재. 예비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원래 본래 이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후순위로 예비적으로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비적 기재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의 사실을 본의적 공소사실, 후순위는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택일적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 마음대로 순서 정하지 않으니까 순서를 정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골라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비적은 심판의 순서를 정한 것이고 택일적이라는 것은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는 것이 택일적입니다. 만약에 왜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냐 그러면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는 것은 공소사실에서 법관의 심증이 불충분하거나 법률의 구성을 확정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게 살인죄냐 업무상 과실치사죄냐 이걸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살인죄로 했다가 업무상 과실치사해가지고 무죄로 빠져나와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방지하려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의무적 기재사항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이 무죄 판결을 방지하려는데 그 주된 이유가 있다. 공소장 변경의 경우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 제기 시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 범위가 통일성에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통일성 인정 사실에 제한되는가,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허용되는가. 한데 우리나라 판례는 어쩝니까? 통일성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례 볼까요? 수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하면 수개의 범죄 사실 간의 범죄 사실의 통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 범죄 사실 상호 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이 수개의 범죄 사실의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성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 예비적 기재가 있을 때는 본의적뿐만 아니라 예비적 공소사실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고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공소사실 전부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은 항소심에서도 심판 대상의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심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하거나 택일적 공소사실 가운데서 다른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심판의 순서로 볼까요? 예비적 경우에는 원래 주된 것을 먼저 심리하고 그때가 그것이 안 될 때는 예비적인 것을 심리해야 되고 택일적의 경우는 순서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공소사실 가운데서 하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판단의 방법. 본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 이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본의적인 것에 유죄로 인정해버리면 예비적 사실에서는 판결에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설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택일적 기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면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판결을 행할 이유가 없지요. 판결하는 어떤 예비적이든지 택일적이든지 하나에 대해서 유죄 판결하면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됐죠. 만약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유죄 판결하는 거 보면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만 판단하여 주문에 표시하면 되고 다른 사실에 대한 판단은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만약의 경우 예비적으로 틀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때 이때는 모든 범죄의 사실과 적용 법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럼 판례를 한번 봐봅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양립할 수 없는 적용 법조를 적용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주의적 공소사실까지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왜 그러냐?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소했다 그 말이죠.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는 그 상소에서 주의적 공소사실까지도 상소심의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것. 이번 본래의 강도살인죄의 택일적으로 강도 및 절도죄를 추가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여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 제기된 살인 및 절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판례는 한번 봐주십시오.